김성환의 시사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 가까이 됐지만 양측의 평화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불리는 곡창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이면 우크라이나 사태 한 달을 진단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양쪽이 뭐 협상을 계속 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까지 진전을 받는지. 지금 4차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화상회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뭔가가 진전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겠지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쟁점에서는 아주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런 얘기들이 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이 양측이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그리고 이제 나토 가입 포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입장차를 좁혔다. 그래서 이 조건이 받아들여진다면 관련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추가적인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지금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나라가 터키예요. 그래서 이 터키 측은 또 어떤 반응이냐면 우크라이나가 5개 유엔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 터키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집단 안전보장을 제공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런 얘기를 내놨고요. 반면에 러시아는 스웨덴과 핀란드식의 군대를 유지한 중립국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 보장을 하긴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걸 조율하는 문제가 좀 남아 있고요. 이외에 러시아가 처음에는 젤렌스키 대통령 정부를 축출하고 친러시아 정부를 수립하는 걸 전쟁의 목표로 삼았었는데 지금 협상 과정에서 이 목표는 철회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군대를 유지한 중립국화라는 건 러시아 군대가 상주하면서 중립국화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두긴 하는데. 두기는 하는데. 네. 스웨덴하고 핀란드에도 러시아군이 지금 상주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스웨덴과 핀란드가 자체적으로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군대를 보유하는 거는 허용하기는 하지만 중립국화를 하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가장 걸림돌이 영토 문제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2014년에 이제 러시아가 강제 합병을 했던 크림반도 그리고 지금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동부 돈바스 지역의 영유권 문제가 지금 가장 합의되기 어려운 점으로 꼽히고 있어요. 러시아는 계속해서 크림반도 합병도 승인을 하고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반군이 세운 두 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해라. 이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죠. 영토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4차 협상에서도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제외하면 돈바스 지역의 독립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협상이 좀 이어지면서 영토 문제에 대해서도 좀 입장 변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을 종식하려고 크림반도랑 돈바스를 다 양보하면 우크라이나 안에서 여론이 또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영토를 많이 양보를 할 수 있을지 양보를 한다면 어디까지 양보를 할 것인가 여기 이 문제가 좀 관건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종전 협상이 체결되더라도 이 영토 문제에 관련된 세부 사항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러시아가 앞으로 얼마든지 재침공할 구실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일이 최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가 2주 이내에 전쟁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면서도 앞으로 2주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도 지금 러시아군이 병참 문제 때문에 일주일째 주요 전선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이 이 기회를 이용하지 않으면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를 또 시한으로 꼽았습니다. 지금 러시아군이 제2도시 하르키우를 완전히 점령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수도 키우 점령도 지금 하지를 못했죠. 도시 외곽 약 24km 지점에 머물고 있는데 진전이 없습니다. 반면에 러시아군 병사가 최근 하루에 최대 1000여 명씩 부상을 하거나 숨지고 있다. 이런 통계가 서방에서 발표가 됐고요. 서방 정보기관은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최소 7,000명에서 14,000여 명의 러시아군이 사망을 했고 2만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지금 병참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극복을 해서 전쟁을 좀 장기화시키면 러시아군이 공세를 늘려서 전쟁은 느리게 전개를 시키더라도 우크라이나인들에게는 더 치명적인 상황을 맞을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 2주 정도 이 병참 문제를 겪고 있는 이 2주 정도의 기회를 잘 이용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마리우폴에 총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번 협상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리우폴 같은 동남부 지역에서의 공세를 훨씬 더 지금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왜냐하면 마리우폴을 러시아가 장악하게 되면 러시아와 돈바스 지역, 크림반도를 잇는 육로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동남부 전체를 러시아가 합병하는 수순을 밟을 때 굉장히 유리해지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예요. 네. 그래서 그걸 꼭 뭐 나중에 다 가져가진 않더라도 지금 이번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우폴이 러시아군이 총 공세를 펼치면서 주거 건물의 80% 정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가 됐어요. 도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1999년에서 2000년에 러시아가 체첸 그로즈니에서 사용했던 포위 전술이 떠오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때 푸틴 대통령이 포위를 하면서 성과를 거둬서 총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대통령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식을 우크라이나에서 재현하는 게 아니냐. 그때 승리를 했었으니까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최대 압박에 들어갔는데 전쟁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더 파괴적인 방법까지 동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발사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전시 상황에서는 네. 지금 전쟁에서는 처음으로 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실전에서 처음 지금 네. 보고가 된 거예요. 러시아가 18일과 20일에 두 차례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우크라이나로 발사를 했는데요. 이 킨자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음속의 5배에서 10배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방어망을 그래서 무력화할 수 있어요. 차세대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무시무시한 무기고요. 소형화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네. 이 무기까지 쓴다면 이제 다음에는 핵무기만 남았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돈으로 한 기당 수백억 원의 비용이 들어요. 정말 비싼 무기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 전비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비싼 무기를 가동을 했다? 이게 약간 예상 밖의 일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러시아가 전쟁 중간에 이런 무기를 결국 꺼냈다는 건 기존의 활용만으로는 현재 정황을 반전시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바닥난 게 아니냐. 뭐 이런 재래식 전력이 좀 바닥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속전속결이 어려워졌으니까 비싸고 귀한 첨단 무기를 사용해서 더 강력한 화력을 퍼버서 러시아군의 위력을 보여주려는 신호다. 그러니까 민간인 피해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위력적인 포격을 먼저 늘려서 전세를 뒤집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민간인들 피해가 지금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네. 지난달 개전 이후 지난달 24일에 개전이 됐는데 20일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902명이 사망을 했고요. 1,45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1,000만 명이 국내외 다른 지역으로 대피를 했는데요. 이 중에 344만여 명이 해외로 피난을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통계가 다 전하는 데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예.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더 그 소극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런 잡은 것 같아요. 거고요. 네. 지금 마리우폴에서만 2,500명이 사망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예. 있으니까요. 근데 예. 지금 구조가 안 되고 있고 그 잔해에 다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계는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요. 만약 그것까지 다 집계가 된다면 나중에 하면 훨씬 숫자가 더 훨씬 더 늘어날 수 커지게 있다.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러시아 쪽하고 그동안에 이제 가까웠던 국가들의 행보도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시리아 정부가 지금 용병을 모집하고 있다고요? 네, 정부 차원에서 모집을 하고 있어요. 한 4만여 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2011년에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니까 국제사회의 입장과 다르게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지원하면서 그 집권 연장을 도왔었잖아요. 네. 굉장한 우방이었죠. 그리고 이제 2015년부터는 아예 시리아 친정부 성향의 민병대를 훈련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사드 정권이 지금 북서부 일부를 제외한 시리아 대부분의 지역을 다 통제하게 하는 그런 바탕이 됐고요. 그래서 시리아가 모집한 병사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가장 큰 규모의 용병일 것이다라고 가디언지가 보도를 내놓을 그럴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발대 150명이 이미 17일에 러시아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는 4만 명 정도의 시리아 병사들이 참전 의사를 밝힌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내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시리아인들이 용병에 자원하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내전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반면에 전투 경험이 풍부한 남성들은 넘쳐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용병으로 가게 되면 러시아가 한 달에 600에서 3,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73만 원에서 365만 원 정도를 준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이 시리아 용병들이 현재 벌고 있는 돈의 25배에 달하는 그 정도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를 앞세워서 또 용병들을 고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시리아 아사드 정권,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걸 막아주니까 네. 그 독재 정권이 이번에 러시아를 돕겠다고 용병을 모집하고 그렇습니다. 있다. 아사드 정권이 빚을 갚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러시아하고 전쟁을 벌였던 사실 앙숙 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 체첸이 러시아를 돕겠다고 병력을 파견해요? 그러니까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병력을 파견한 건데 체첸이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2009년까지 20년 가까이 러시아랑 두 번에 걸쳐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현재 체첸을 지배하고 있는 카디로프라는 독재자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99년에 2차 체첸 전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친푸틴 행보를 체첸이 보이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반러 세력이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중심이 된 공화국이 있었고 칠러 세력이 세운 또 공화국이 있었고 그런데 2009년 이후에는 이 반러 세력이 러시아의 강압적인 토벌 작전으로 거의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친러시아 세력인 체첸 자치공화국 그리고 카디로프가 푸틴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나라가 돼버렸고요. 체첸군도 푸틴 정권의 주요 용병이 돼서 시리아 내전이라든가 아프리카 주요 내전에 많이 참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체첸이 도시를 진압하는 전략이 주로 민간인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이른바 인종청소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지금 잔혹하기로 악명이 높은 체첸군 참전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피해가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침공을 받았던 조지아. 그러니까 바로 체첸이 있는 쪽하고 산맥 하나 너머에 있는 국가잖아요. 근데 그 조지아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조지아도 우크라이나처럼 소련이 붕괴한 직후에 독립을 했고 우크라이나와 함께 나토 가입을 추구했던 굉장히 비슷한 그런 입장을 보였던 나라였어요. 14년 전에 먼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서 전쟁을 겪었습니다. 2008년 4월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가입을 약속을 받으니까 4개월 뒤에 조지아 정부가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서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던 미 승인국이었던 남오세티아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의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해온 러시아가 군대를 보내면서 이것이 결국 조지아 전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접경지면서 분리주의 지역이었던 아파지아까지 이 사태가 확대가 됐고 결국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분리주의 세력이 조지아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지아가 세 곳으로 나뉘어졌죠. 그래서 이때부터 러시아가 남오세티아와 아파지아를 이른바 보호한다면서 지난 14년 동안 조지아 영토의 한 20%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아 전쟁으로부터 6년 뒤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해버렸고요. 이번에는 돈바스 지역의 갈등을 계기 삼아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건데 정말 우크라이나랑 좀 비슷한 경험을 먼저 겪었잖아요. 그래서 조지아 정부는 이번 전쟁을 맞아서 테러 제재에는 동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3일에 유럽연합에 가입한다라는 신청서를 지금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이 조지아 경우를 들어서 러시아 국경을 따라 있으면서 서방의 영향력을 사이에 둔 구소련 국가정부들에게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략적인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그러니까 큰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는데 또 서방하고 멀어질 수는 없고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비판하자니 또 러시아가 두렵기도 하고 똑같이 다음 차례 우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위기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참 고민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가 러시아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러시아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수의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뭐 자유진영 대 권위주의 진영 한편에 서길 거부하는 그런 입장 아니면 러시아 입장을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 일에 유엔이 긴급 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철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었거든요. 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때 35개국이 기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에리트리아, 시리아, 벨라루스가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때 보면 기권하고 반대 비율이 가장 높은 대륙이 아프리카였어요. 그래서 54개국 중에서 25개국이 기권을 하거나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좀 자제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우간다는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냉전 때부터 구소련하고 군사적, 경제적으로 협력을 많이 했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는 백인에 의한 통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소련하고 동맹을 맺은 곳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중국하고 같이 아프리카 저개발국에 백신 공급을 주도해온 그런 백신 외교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아랍의 봄 이후에 이 지역의 혼란이 좀 커졌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나토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힘으로 개입하는 방식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좀 반감을 갖게 된 그런 경향도 있고요. 러시아가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아프리카의 독재 정권을 지지하면서 무기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편을 들고 있는 그런 점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인도, 필리핀 등이 러시아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국가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 미국 같은 나라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와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딱히 서방의 제재라든가 이런 데는 동참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동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란과 시리아 같은 반미 중동 국가들은 당연히 러시아 편이고 네. 친미 국가들은 반러시아 진영에 서지 않겠느냐라고 사태 초기에 그렇게 예상이 됐는데 지금 예상과 다르게 펼쳐지고 있어요. 아랍에미리트도 유엔 안보리에 러시아 비판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그 왜냐하면 네.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하는 예멘 후티 반군이 있는데 미국이 여기에 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좀 네. 반발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지금 아랍에미리트도 최근에 미국산 무기 수입을 줄여가면서 오히려 러시아와의 안보 협력은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눈여겨볼 만한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에너지 가격이 좀 불안해지니까 석유 증산 관련해서 통화를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네. 대신 러시아와는 우리가 석유 수급을 공조할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내놨는데 왜냐하면 이제 언론인 까시꼬지 피살 사건의 배우로 백악관이 2018년에 사우디 네네. 빈살만 왕세자를 겨냥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사우디도 미국에 대한 불만이 좀 큰 그런 상황이 됐고요. 대표적인 친미 국가죠. 이스라엘이 지금 테러 제재에 동참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위협 국가로 꼽고 있는 곳이 시리아와 이란인데 이 두 국가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랑 멀어질 수가 없는 또 그런 관계가 있고요. 터키는 이제 러시아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긴 했지만 러시아와의 제재에는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제 미국이 한동안 중동에 눈길을 좀 주지 않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이제 외교 균형을 많이 옮겼잖아요. 그 틈을 타서 러시아가 빈자리를 차지해서 영향력을 확장했다. 이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뭐 당장 돌아서진 않겠지만 네. 미국에 대한 불만이 계속 높아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미국이 중동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니까 여러 곳에서 미국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제관계라는 게 냉혹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네. 하고 그러네요. 그렇죠. 러시아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해요. 여론이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10대에서 20대 청년층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쟁 자체를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들의 부모 세대인 40, 50대는 전쟁보다는 경제 제재로 인한 러시아의 경제난에 더 관심이 높고요. 이들의 조부모 세대인 7, 80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요. 2월 중순에 67.2%였는데 이번에 해봤더니 77.4%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영 TV에서 정부를 선전한 결과가 여기에 반영된 게 아니냐라고 니온게이자의 신문이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50대 이상 세대는 소련이 붕괴되면서 경제 혼란을 엄청나게 겪었는데 어쨌든 푸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연평균 7%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 온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푸틴 대통령 축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서방 세계에서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니까 러시아 권력 내부에서도 경제난이 계속되면 불만이 이제 좀 차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네. 대다수 국민들이 아직까지 조사를 해보면 푸틴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고 있거든요.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내부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국민들이 의외로 이제 강한 러시아의 부활에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경제적 피해는 기꺼이 감당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높은 수준이라서 당장 축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